예, 안녕하세요. 항공 컴퓨터 전공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수 이현우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강의 시작하고 인사하게 됐습니다. 3월 말까지는요,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후에 4월 이후에 강의는 학교에서 3월 18일 이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지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동영상 강의는요, 여러 가지 장비상 불비해서 이렇게 PPT 프리젠터를 하면서 녹화 강의 형태로 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PT를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PPT를 멋있게 세련되게 다듬지 않겠습니다. 내용만 보도록 하겠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과목 이름이 벌써 빅데이터 분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나, 그리고 분석만 하고 끝이면 의미가 없죠. 예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때 필요한 게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모델링에 대해서 어려운 모델링은 안 하겠습니다. 쉬운 간단한 모델링에 대해서 강의하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녀석이 뭔가 보면 R이거든요. 그래서 R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패키지들을 익혀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통계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하는 R 프로그래밍 등 모델링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의 정제, 가공, 분석, 데이터 그래프 그리기, 이런 것들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하시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제서부터 실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R로 배우는 데이터 과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총 12챕터로 되어 있죠. 12챕터로 되어 있고, 미안합니다. 12챕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데이터 과학의 시작, 데이터 과학의 개념을 얘기하고, R 설치하고, R 스튜디오 사용법 보도록하고, 두 번째는 이제 R에 구체적으로 변수, 데이터형, 연산자 이런 것들을 기본기들을 R에 대한 기본을 익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어서 취득하고 그걸 가공하고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DPL, YR 라이브러리 사용법들을 익힙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시각화해야 되겠죠. 그래프들을 이용해서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 예측도 해보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전체 우리 프로젝트 시간이 나면은 프로젝트까지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단순 R의 사용법이 아니라 데이터의 의미를 우리가 탐색하기 위한 관찰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길러야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R의 기본 사용법은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R의 도구들을 찾았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을 하면서 반드시 예측과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모델링에 필요한 기초 지식 활용 방법들을 아주 여러 쉬운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R의 기본 그 명령어와 그 추가하는 외부 패키지들을 이용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습하도록 데이터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목 이름 그대로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큰 규모의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데이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보통 컴퓨터 하드디스크잖아요. 하드디스크 커봤자 테라잖아요. 테라. 그렇죠? 보통 요즘 하드디스크 그 테라면 굉장히 큰 거죠. 500기가니 1테라 이렇게 보통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 테라의 1000배가를 뭐라고 하냐면 페타라고 봅니다. PETA. 그렇죠? 페타바이트인데 테라바이트의 10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1000개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테라바이트 1000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예. 그래서 페타바이트 1페타바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백 페타바이트들을 사용합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에서 전 국민이 의료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데이터베이스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있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 얼마나 썼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SNS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니 카카오톡이니 인스타그램이니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용자 그리고 그 사용자마다 각각의 하고 있는 데이터 그렇죠? 유튜브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의 그 총량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이 크죠. 양이 많죠. 그거 어떻게 다 저장하나? 예? 커다란 무지무지 큰 빌딩에 데이터 저장하는 유튜브 서버 있죠.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큰 빌딩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그냥 통칭을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요, 이렇게 무조건 크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개념 정리를. 그래서 빅데이터는 우리가 일단 데이터 종류가 다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면 텍스트가 있겠고 이미지, 그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오디오로 하는 녀석이 있죠. 오디오 그 이름이 뭐죠? 요즘 그 말로 하는 채팅하는 그 SNS가 있다면서요. 예. 그 다음에 페이스북 동영상 올리는 유튜브 이런 등등.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서를 가지고 수집되는 데이터, 아니면 CCTV 데이터, 이런 것들,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모두 표현하고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방대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페타바이트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데, 아까 말한 거는 물리적인 데이터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오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도
수반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되는 데이터도 크고, 그 다음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도 크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 분석하는데 데이터 읽어드리고 분석하고 그러면 뭐 세월아 내월아 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죠? 이미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만약에 연 단위로 걸렸다. 그럼 벌써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나오는 순간 이미 쓸모없는 낡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그 데이터에 대한 빠른 입출력, 그렇죠?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이 처리 속도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른 처리, 막대한 데이터 플러스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 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우리가 왜 해야 하나,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 리서치 업체에 따지면요, 빅데이터 활용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벌써 40% 이상이 됩니다. 이것도 좀 오래된 데이터예요. 아마 이게 더 올라갔으리라고 보고요. 조금 그 기업의 규모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그 마케팅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안 그러면 고객 파악이 안 되면은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만약에 그 뭐 혼자서 개인 사업을 한다 이러면 모를까, 우리가 사업을 벌려서 규모가 있는 사업을 벌려서 그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본인이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위탁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위탁이라도 그래서 요즘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위탁을 받아서 그 해주는 업체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그 업체들 마케팅을 예를 들었지만 어떻게 활용할 건가? 첫 번째가 이제 현 상황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은 그 여태까지 그 몰랐던 혹은 그 의식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객 맞춤형 광고를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가, 뭘 좋아하는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벌써 이게 여러분들 어떤 그 추천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러분들 유튜브 뭐 보면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뭐 보이그룹이니 걸그룹이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더라, 가수의 음악을 들었다더라 그러면 그 비슷한 음악들을 쫙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 맞춤형 광고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현 상황 분석을 해야 그런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현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모델링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분석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정상 상태구나, 비정상 상태, 이런 일이 갑자기 이게 비정상 상태구나를 어느 정도 판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시면 그 조치해 주는 내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의료 데이터가 있으면요. 예? 의료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상 상태구나 비정상 상태구나를
빨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예? 그 일테면 그 우한 지역이라고 본다 그러면요, 우한 지역에서 호흡기 질환자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비정상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정상 상황을 감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호흡기 질환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빅데이터를 분석했으면 제대로 분석하고 대체를 취했으면은 조기 대처가 가능하고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범죄에 관련된 것들을 쭉 분석하면은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치안이 너무 좋아서 큰 일은 수요가 없는데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미리 그 경찰이 가서 그 범죄를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 정보를 이용한 고객의 신분이나 성향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오래된 유명한 예인데요. 미국에 이제 그 온라인 판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당신이 이런 거를 필요할 겁니다 라고 미리 광고를 전단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지방에 사는 고등학교 여학생의 소부 형태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녀에게 아기용 침대, 옷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걸 받고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무지무지 화가 나서 항의를 했는데 결국 딸이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그 여고생이 임신한 여성들의 그 구매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으로 당연히 임신한 여자니까 그 후에 아기용 침대, 아기용 옷이 필요하다. 출산 후에 이제 아기용 침대, 아기용 옷이 필요할 테니까 미리 광고를 때린 거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게 구매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미래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마케팅 광고를 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고 그치 당연히 임신한 여성이니까 출산 후에 애기 침대, 애기 옷, 뭐 그다음에 뭐 그 젖병, 뭐 그렇죠? 기저귀 뭐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구매하도록 이런 것 제품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자기네들 회사에서 하시오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그 유명한 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아까 여기 이상현상 예 중에 예를 까먹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좀 안 좋은 그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보통에 사는 거가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상한 물건을 산다. 그쵸? 그것도 많이. 그러면은 이게 소위 카드의 그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 카드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에서 카드를 썼다. 뭐 그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이 카드가 도용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은요, 우리 새로운 동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그인을 하면은요, 이게 메일이 오죠. 예.
평소에 안 하던 동네에서 매일 했다. 이것도 이상현상을 다 감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그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를 구분해주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빅데이터는요, 그 특성상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셌어요. 개인이나 기업, 정부의 빅데이터 오남용이 있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유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여간 그 위험은 굉장히 위험한 가능성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우리나라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그 회사에서 직원이 돈 받고 개인정보들을 이렇게 팔아먹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런 이를테면 나의 행동, 여러분들의 SNS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행동이 수집 저장돼서 감시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방송국, 통신사, 빅데이터 사용하는 데서 해킹,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 되면은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주머니에 현찰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이거 못 쓴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네? 주머니에 현찰은 하나도 없는데, 네? 은행 다운돼서 신용카드 못 쓴다고 상상 한번 해봅시오.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죠, 그 혼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옛날부터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그 목적 이외의 활용을 아예 금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법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를 겪어서 군부 독재하에서 이런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주물렀거든요. 다 노출하고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이. 거기에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피해의식이 발로인 것 같아요. 이게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목적 이외에는 활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관리할 때 암호화도 하고 보안 프로그램도 차고 저장 보관 장소의 출입 통제도 해야 되고 등등을 하고, 이런 것들 어기면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 29조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다 해줘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함부로 유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 활동이죠. 활동하는 기반이 글쎄 이 법이 막는 거 아니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보면요, 이게 이중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도 함부로 정보 통제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중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정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제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기술이 나오면은 그 신기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좀 그 신기술이 빨리빨리 발전되는 것에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려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하고 활용의 균형을 통해서 이게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완화되는,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곧 조만간 통과가 될 걸로 봅니다. 이게 현재 개인정보법이 좀 말이 안 된다, 지나치게 규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는요, 빅데이터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얘기한 대로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R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R. 이게 그 R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컴퓨터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언어가 무엇을 위한 언어인가 보면, R은 통계 분석과 그래픽을 위한 언어이자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 언어이고 컴퓨터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통계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통계 분석이에요. 그리고 통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시각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용자들이 R을 통계 시스템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R을 통계기법이 실행되는 환경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플러스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통계 분석이다, 통계 처리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R을 사용하는가, 이게 보면요,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 말 그대로 이게 무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만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전에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그 아래 기능들을 개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산 것에 부럽지 않아요. 멋지 않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왜 돈 주고 비싼 프로그램을 사나, 통계 프로그램을 왜 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 운동이라고, 이것도 길게 설명하기에는 그렇지만, 하여간 오픈 소스 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 상용화되는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는 그걸 보고 공짜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짜 철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하나,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대학원생 혹은 취업 준비생들,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실력, 능력 있죠. 초창기에는 그걸 과시하려고 이렇게 오픈 소스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러면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 할 때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그 실력을 과시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은요, 자기가 짠 프로그램이니까 또 애착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이 팀을 모아서 또 개선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픈소스 운동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 운영체제도 이제 공짜죠. 네, 리눅스라고 공짜 운영체제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10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없는 통계 분석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 그 통계 분석을 할 때 이러이러한 패키지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고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를 올리죠. 그러면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수많은 비슷한 기능,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의 안 되는 게 없는 통계 분석 추가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력한 그래프 기능, 이건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그래프 보면서 보도록 하죠. 데이터 처리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고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수많은 R 사용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왜 안 되느냐든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쳐주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게 굉장히 영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IT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IT 업계에서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한가하게 그런 거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영어권에 가서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올리고 답을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설치도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연습하기 위한 실습용 데이터 세트도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업도 아주 핫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랭귀지 랭킹인데요. 이게 좀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1, 2, 3, 4는 순서는 좀 바뀔지 모르지만 C가 위에 있을 경우도 있고 아래에 있을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자바, C, C++, 파이썬 요거는 우리도 배울 거죠. 배웠거나 배울 예정이거나 이런 건 배우고 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아직 안 배웠겠지만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R도 이제 이번 과목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10개를 띄워놨는데 그래서 이게 모두 몇 개예요? 6개를 우리 학과에서는 공부할 예정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할 때 프로그램 언어를 많이 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라도 깊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겠어요. 하여간 내 추천은
하나라도 깊게 파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제 의견입니다. 하여간 근데 자바, C,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R 얘네들은 우리가 배울 예정이고 잘 익혀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취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R도 요즘 여러분들 보면은 R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R만 보면은 이게 쭉 올라가서 2017에 8위권까지 올라가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SPSS라는 녀석이 여러분들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 알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PC가 IBM 호환 컴퓨터라고 불리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PC의 정식 명칭이 IBM PC 호환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IBM이라고 하는 대형 그 메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대형 컴퓨터를 만드는 그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IBM PC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IBM PC 이 회사에서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자기 만든 컴퓨터의 설계 도면 있죠. 설계 도면을 아예 공개해 버렸어요.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그걸 IBM PC 그래서 그거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죠. 그게 IBM PC 호환 컴퓨터입니다. 하여간 그 IBM이라고 하는 그 대형 컴퓨터 회사에서 컴퓨터만 판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도 팔았어요. 운영 체제도 있고 그 중에서 통계 처리 프로그램이 SPSS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통계 처리한다 그러면 당연히 SPSS를 사용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SS로 통계 패키지를 사용해서 통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쭉 내려왔어요. 그 몇십 년 동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메인 프레임이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SPSS도 대형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IBM에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용으로 만들어서 팝니다. 한 카피에 이제 몇십만 원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배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그걸 써야 돼요. 특히 나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썼던 거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근데 R은 공짜잖아요. 그리고 SPSS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잡 트렌드도 R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SPSS를 이제 능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기가 아주 높아졌다. 잡을 구할 때도 일자리를 구할 때도 R을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연구자들이 실제로 사용한다. 요게 이렇게 돼서 크게 쭉 떨어지는 부분 있죠. 이게 SPSS예요. 아까 말한 녀석이죠. 이게 연구 논문에 사용한 통계 패키지가 SPSS가 아까도 말했듯이 워낙 몇십 년 됐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R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SPSS를 제외하고 아직도 SPS가 더 쓰지만 그 향후에는
그 SPSS를 능가하고 R이 더 많은 사람들이 R을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R을 가지고 빅데이터 전송하고 그 다음에 표도 만들고 그래프 차트 만들고 데이터 분석하고 지도 관련된 내용도 하고 뭐 다양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요. 그 데이터 시각화 중에 하나가 통계 처리하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건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하나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노래 가사를 갖다 놓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선거 관련돼서 뭐가 무슨 단어가 SNS에 많이 언급이 돼서 뭐가 문제였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었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죠. 그래서 어디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누가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인가,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가 퍼져나가는가, 정보가 퍼져나가는가, 이것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R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 지도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지도인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미국 지역별 실업률 지도를 시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진한 녀석이 실업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상공업이 많은 서부 동부 해안은 실업률이 굉장히 많고, 농업이 주축인 중앙은 실업률이 낮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색깔별로 우리가 딱 보면 되겠죠. 여긴 실업률이 높고 상공업이 주인 동네, 여기는 농업이 주고, 그래서 실업률도 낮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도 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머신러닝이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할 때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그래서 모델링을 세우고 예측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R에서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R에서 인공지능 이게 모델링은 조금 까다롭긴 해요. 내가 보니까 조금 까다롭긴 하는데 다 가능하다. 파이썬보다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하여간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에 대한 내용은 우리 쭉 길게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 R을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지난 학기에 나와 같이 ICT 마케팅 분석을 이라는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아마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R이 다 설치되어 있겠죠. R을 안 들은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R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 실습실에 컴퓨터를 쓰면은요, 이미 실습실 컴퓨터에서는 R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실습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실습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R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R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 가서 R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뭐 바로 요 R 공식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설치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을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R하고 R은 R만을 설치해주면요, 이게 여러분들 타이핑을 일일이 콘솔이죠. 콘솔에서 도스 코맨드 명령창 같이 일일이 타이핑을 좀 해야 되는데
R 스튜디오를 치면 이제 윈도우 화면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픽도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고, 메모리 관리, 변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스튜디오를 추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깔은 R을 이용을 해서 R 스튜디오는 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깔은 R을. 그리고 혹시 오류가 있으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그래도 설치가 안 되면은 윈도우 계정명을 한글인 경우에 영문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설치해보고 이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그쵸? 웬만하면 다 요즘 다 설치가 되더라고요. 네, 큰 문제 없이 인터넷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R 스튜디오로 이제 모든 R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한쪽은 콘솔 창, 한쪽은 환경 창, 한쪽은 파일 창, 뭐 이렇게 소스 창, 뭐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직접 다 한번 R 스튜디오 마우스 클릭해서 실행시켜봐서 이런 화면이 뜨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 창은 여기 왼쪽 아래에 있고, 그 RGUI라 그러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거에 콘솔 창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며 실행하면은 결과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파이썬 써봤나요? 네, 파이썬이 이런 스타일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키보드에 입력을 해서 그 입력한 녀석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 줄씩 한 줄씩. 그쵸? 그래서 여기 계산기도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5 하고 엔터 치면은 부가 화면에 출력이 돼서 계산기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명령어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소스 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들로 이루어진 문서를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 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 R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R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했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했으려 봅니다. 이렇게 설명은 쭉쭉쭉쭉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다 설치해보고 간략하게 몇 줄 계산기로도 한번 사용해보고 그렇게 한번 기초적인 거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보면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불편하죠. 그게 답답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 장만해서 좀 교재 꼼꼼하게 좀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뭐 할 수 없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요. 리포터는 우리 빅데이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고 그거를 E 클래스에 제출하기 주기 바랍니다. 우리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출석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제출을 하면은 출석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체크용으로 뭐 여러분들 빅데이터 공부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이거 장만하는데 별 문제 없죠? 쓰는데 별 문제 없죠? 잠깐만 쓰고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R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R 사용법, 변수가 뭐고, 그 명령어가 뭐고, 연산자가 뭐고 이런 것 부분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